사실 적자전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15%라는 것은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국으로 공급망을 다시 가져오고 첨단 기술을 보호하고 중국과 전략 경쟁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기조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세 그리고 무역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분과 함께 하나하나 알아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국제거시금융실장을 맡고 있는 윤상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에서 7%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관세를 모조리 다 흡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적자전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15%라는 것은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물론 그렇게 극단적인 케이스로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 수입업자가 내야 되는 관세를 마진이라든지 이런 비용에서 다 흡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100%다 그것을 부담한다라는 것은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우리가 비용을 흡수를 하고 일부분은 유통 과정에서 흡수를 하고 일부는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될 텐데요. 안대급부로 생각해서 완전 극단적으로 이제 15%의 관세를 미국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다 내는 시나리오도 물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경우는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우리는 미국에 내보내는 물건의 가격이 우리가 원래 내보내던 가격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 수입업자가 15%를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한테는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반대극단의 케이스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협상력이 약할수록,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대체재가 생산하는 물품의 대체재가 많을수록 직접적으로 우리가 흡수해야 되는 부분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업종에 따라, 산업에 따라, 또 품목에 따라서, 그리고 경쟁 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다른 나라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거꾸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소비자들은 영향이 없겠느냐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전가가 부분으로나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격 압박에 직면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또 미국의 경제에 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런 면에서 사실 미국의 소비자 입장도 마찬가지고 한국 기업 입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윈윈하는 수준의 관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체재를 굉장히 찾기 쉬운 업종, 그리고 경쟁자가 많은 업종,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타격을 가장 많이 입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건 이제 다른 나라의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경쟁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 얘기는 독점적 지위 혹은 독과점적 지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이나 기업 혹은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세가 오더라도 그것을 가급적 소비자 단으로 전가할 수 있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훨씬 타격을 덜 받거나 오히려 독점적인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브랜드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것이고요. 역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브랜드 파워가 높고 고객 충성도가 높은 그런 제품이나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의 타격이 크다기보다 이제 부담이 다 소비자한테 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의 기업들한테 갈 것이고, 또 한편으로 또 이제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업종을 생각을 해보면 그 공급망을 이제 쉽게 전환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업종들도 아마 혹은 기업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이야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압박을 가해 올 때 현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이미 상당 기간 동안 대응을 해왔던 능력
혹은 준비된 것들이 있어서 현지 진출이라든지 공급망 재배치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해서 타격을 상대적으로 최소화하거나 오히려 기회로 삼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 중소기업 중에 일부 업체들이라든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손쉽게 그렇게 미국의 커다란 규모의 투자를 하기도 어렵고 그런 와중에 공급망의 경직성에 딱 걸려 있으면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그 관세와 관련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에서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부가 세금을 국민들로부터 걷어서 재정을 운용을 할 때 그 재정 운용의 일부를 세출의 일부를 미국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 쓴다든지 아니면 기업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이제 세금 부담이 맞는데 지금까지 알려준 바에 따르면 국가 재정이라는 것을 사실 그렇게 운영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그러니까 민간 활동을 전제로 했을 때 민간 활동이 하는 것에 뭐 보증을 해준다든지 대출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국민 세금이 동원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이제 국책은행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민간은행들도 있고 그런 이제 국책은행들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그 수일 재원에 대한 보증 한도를 설정을 한다든가 혹은 대출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아니면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어쨌든 국책은행으로 흘러 들어가는 어떤 그 정부의 재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세금의 쓰임이 거기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재로서는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부분은 또 한 가지가 어떤 것이 있냐면 국민의 세금이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을 통해서 보증을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대출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재원의 유한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원하는 규모의 투자 규모가 굉장히 크고 수천억 달러의 규모를 우리가 보증을 해준다든지 대출을 해준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그런 금융기관들의 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한정적인데 거기를 수년에 걸쳐서 보증을 해주거나 대출을 해준다고 한다면 국내에 쓰일 보증이나 대출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경우에 이제 국내에 필요한 투자, 보증, 대출 이런 것들에 대한 재원이 아무래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운영을 잘 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그 구축 효과가 나타나서 국내 산업이나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우리가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500억 달러라는 것이 굉장히 큰 돈이고 이것을 수년에 걸쳐서 이제 계속 내보낸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재원의 국가 간 배분에 있어서 미국에 쓸 돈과 한국에 쓸 돈의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용할 재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미국으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재원이 보증의 형태가 됐든 투자의 형태가 됐든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달러 수요가 늘고 재원이 미국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또 이제 약세 쪽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다시 환류시켜서 우리나라로 들여올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정도 커다란 규모의 돈이 나가는 반대급부로 우리가 환류를 해서 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혹은 나중에 투자 수익을 그만큼 거둘 수 있겠느냐의 문제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EU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각각 뭐 5,500억 달러, 6천억 달러의 투자 규모를 약속을 한 바 있는데 그 돈들까지 다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장기간 동안 어쨌든 달러화는 초강세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무역의 불균형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세라든지 이런 조치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달러가 강세가 되면
오히려 미국의 수출은 줄고 수입이 늘어서 오히려 무역 수지 개선에는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고 환율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또 달러가 강세로 가면 뭐 수출은 또 잘 돼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원화가 약세로 가면서 반면에 또 수입 물가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많은 거시 변수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어떤 이런 정책의 의도가 의도한 대로 계속 흘러갈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이 돈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산업을 이제 해외로 내보내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심 도시들이나 지역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진출을 한 기업들 그리고 미국의 서플라이 체인 재건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되 핵심 R&D 역량이라든지 어떤 뭐 본질적인 기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내에 지키면서 미국에서의 어떤 그런 운영과 한국에서의 기업 운영이 서로 상호 보완적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산업이 한국에서도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계란을 다 한 바구니에 담는 것처럼 미국으로 전부 다 이전을 하고 다 우리가 기술까지 이전을 시켜주고 그런다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아무래도 좀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정부나 이제 당국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방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차세대 산업으로의 자연스러운 이전이라든지 뭐 기존의 산업을 또 고부가를 또 지켜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관세를 인상을 하면 형식적으로는 미국에 물건이 도착을 하면 수입업자들이 그것을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그것을 얼마나 어느 기간에 걸쳐서 전가를 하는지가 소비자 물가를 결국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 결정하는 요인일 것이고요. 그렇게 국내 물가, 미국의 국내 물가가 오르게 되면 미국의 소비자 혹은 근로자들 입장에서 물가가 오르면 상대적인 측면에서의 내 임금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즉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또 임금이 또 하나의 스파이럴이 돼서 나선이 돼서 또다시 그 물가를 밀어 올리고 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합의된 연구 결과라기보다는 이게 물가 관세로 인한 미국 내 물가가 일시적이다라고 말하는 측도 있고 이게 몇 퍼센트 포인트씩 계속 전가를 하면서 소비자 물가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조금 더 지표로 나타날 때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와중에서 어쨌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2%대 후반 그 다음에 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3%를 넘어서고 있는데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 크게 올랐던 물가가 지금 많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물가 안정 목표인 이제 2% 안팎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태 즉 그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관세는 확실히 조금 불안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거기서 또 한 가지 얹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미국 통화정책 방향인데요. 이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물가와 고용 혹은 성장과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서비스 물가는 매우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금리를 더 내릴지 말지를 조심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근데 이제 최근에 연준의 이사회에 이제 멤버를 새로 교체한다든가 그다음에 파월 의장 교체를 압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행정부에서 나오는 금리가 이 정도는 너무 높다. 더 내렸었어야 된다. 125bp, 뭐 150bp는 내리는 게 맞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등 중앙은행에
은행에 대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굉장히 거센 상황에서 게다가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고용 지표가 한번 리바이즈가 되면서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 바뀌게 나왔는데 그런 고용의 사정, 그다음에 정부의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뭐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이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또 자극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통화 정책까지 만약에 가세를 한다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물가 상승이 더 가팔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 혹은 좀 더 길게 봐서 1990년대 초반으로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글로벌 그 무역 체제, 그러니까 WTO에 편입이 되고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게끔 해준 데는 다 이유가 있었죠. 그 무역을 통해서 본인들도 이득을 받고 중국에 대신에 투자를 많이 하고 중국의 기술력이 높아지고 저임금을 통해서 그리고 높아지고 있는 기술력을 통해서 좋은 물건을 값싸게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하고 미국 소비자들은 그것을 또 싸게 구매를 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자유무역의 선순환 구조였는데 아마 중국이 이제 패권국으로 도전을 한다고 미국이 생각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제 양상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도 있었지만 중국을 너무 키워줬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국면에 들어섰고 그것은 공화당 행정부든 뭐 민주당 행정부든 공히 같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인식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식이 조금 거칠기는 해도 그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사실 관세를 다시 낮추거나 하는 조치를 별로 하지 않았었고 첨단 기술 보호라든지 공급망 관련해서 미국으로 리쇼어링을 추진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들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의 정치권 인사들도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은 매 한 가지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임기가 끝나고 다음이 뭐 공화당 정부가 될지 민주당 정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처럼 뭐 거친 방식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트럼프의 방식이 워낙 좀 독특하니까요.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미국 정치권에서 달라지지 않는 한 민주당 정부가 됐든 이제 공화당 정부가 됐든 공히 이제 자국으로 공급망을 다시 가져오고 첨단 기술을 보호하고 중국과 전략 경쟁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기조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여러 가지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일부분 후퇴하게 하는 여러 경제적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진다라든가 아니면 뭐 재정 적자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 조치를 크게 하면서 또 재정 적자 우려가 또 커지고 있는데 아무리 관세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도 전체 세입에서 약 2% 남짓 차지하는 관세로 재정 적자를 벌충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재정 적자 규모가 커지면 그것에 따라서 국채 발행을 또 늘려야 될 텐데 그러다 보면 또 국채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압력이 돼서 경제적으로 압력이 돼서 트럼프 행정부가 됐든 이후 행정부가 됐든 약간 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특히 또 내년에 또 아시다시피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때 경제가 나쁘면 공화당 정부 입장에선 또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관세로 인해서 경제가 나빠지는 것을 본인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경제가 지금 여러 지표들이 하강 국면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계속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한 정책을 드라이브하기는 또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근데 다만 아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기조는 이제 공급망 재편, 그다음에 전략 산업이라든지 첨단 산업의 강화, 미중 전략 경쟁의 지속 이런 부분들은 기조적으로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세와 관련된 혹은 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온 뉴스를 도배를 하면서 우리 개개인의 삶도 굉장히 큰 불확실성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연구자로서도 상당히 사실 되게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절에 잘 성장을 해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켜왔던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내가 뭘 잘했는지 그리고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남들이 계속 바깥에서 무엇인가를 쥐고 흔들 때 그 채찍을 같이 잡고 흔들리기보다 내가 잘하는 것을 중심으로 나의 가치는 이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것을 베이스라인으로 대응을 하고 우리의 경제 활동도 영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창업하면서 직원들한테 늘 하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냥 들은 얘기인데 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마존은 그것을 찾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성장하는 기업이 됐는데 우리도 자기만의 기업만의 그리고 우리 국가만의 변하지 않는 가치 그리고 어떤 가치 하에서 우리가 잘 성장을 했는지를 잡으면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세상에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